탈북 브로커의 양심 돈이냐 생명이냐. 깊은 밤 압록강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 숨소리조차 삼키며 앞만 보고 걷는 사람들. 그들의 뒤에는 총을 든 경비병이, 앞에는 얼어붙은 강물이 기다립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목숨이 끝나는 이 위험한 여정.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을 이끄는 한 남자가 이 일로 수천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브로커입니다. 목숨을 건 탈출을 돕는 사람. 어떤 이는 그를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인간의 절망을 이용하는 악마라 부릅니다. 한 사람을 국경 너머로 데려가는 데 드는 비용,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이 돈은 누가 내는 걸까요? 그리고 이 브로커들은 정말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사업가일까요? 오늘은 여러분을 국경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돈과 생명, 희망과 배신이 뒤엉킨 탈북 브로커의 세계. 그곳에서 과연 양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압록강. 중국과 북한을 가르는 이 강은 겨울이 되면 얼어붙습니다. 두께 30cm의 얼음 위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죠. 바로 이때 브로커들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브로커. 이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탈북의 세계에서 브로커는 단순히 나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역할을 하는 중개자입니다. 때로는 구원자처럼, 때로는 착취자처럼 행동하는 이중적 존재죠. 실제로 탈북 브로커는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하게 인도적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인권의식으로 무보수 또는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탈북을 돕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제인권단체나 종교단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전문 브로커들입니다. 이들에게 탈북 지원은 명확한 비즈니스입니다. 위험 부담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성공률에 따라 평판이 결정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들은 나름의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데려간다는 원칙을 지키죠.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인신매매범들입니다. 탈북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중국 내 불법 시장에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브로커 전체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커는 실제로 어떻게 일할까요? 먼저 북한 내부에 연락책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국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탈북을 원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 수, 지불 능력, 긴급성 등을 파악해 브로커에게 전달합니다. 다음 단계는 경로 확보입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을 피해 안전가옥으로 이동하고 다시 라오스나 태국 등 제3국으로 이동하는 전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내 조선족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용 구조도 복잡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데만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듭니다. 여기에 중국 내 은신 비용, 제3국 이동 비용, 각 단계별 현지 협력자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까지 합치면 총액은 최소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큰 금액을 누가 지불할까요? 때로는 먼저 탈북에 성공한 가족이 한국에서 돈을 모아 보냅니다. 선교단체나 인권단체가 후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빚을 지고 탈출하는 경우입니다. 도착한 후
몇 년간 빚을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탈북하는 것이죠.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브로커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제 인생의 5년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자유의 값이었으니까요. 브로커들도 위험을 감수합니다. 북한에서 적발되면 즉결 처형될 수 있고 중국에서 잡히면 장기 복역을 각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들의 활동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인도적 행위로 볼 수도 불법 출입국 조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야. 그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돈이 되는 일이었어. 하지만 매번 사람들을 무사히 보낼 때마다 이게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느껴. 그게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이유지. 이처럼 브로커의 세계는 선과 악, 이익과 희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국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생존과 이익, 때로는 양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탈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위험천만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2시,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입니다. 브로커는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준비 완료. 북한 쪽 연락책으로부터 온 신호입니다. 오늘 밤 3명이 강을 건널 예정입니다. 탈북은 철저한 타이밍 싸움입니다. 경비병의 교대 시간, 날씨, 강의 상태, 심지어 달의 밝기까지 모든 요소가 고려됩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밝아서 발각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칠흑 같은 어둠도 위험합니다. 방향을 잃거나 얼음이 얇은 곳을 밟을 수 있습니다. 겨울 탈북이 많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강이 얼어붙어 걸어서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헤엄쳐야 하는데 압록강의 유속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도 물살에 휩쓸려 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북한 측 국경 경비를 통과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매수입니다. 일부 경비병들은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험합니다. 상부에 보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비가 소홀한 지역을 이용합니다. 북한 전체 국경선을 완벽하게 경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산악 지역이나 외진 곳은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합니다. 브로커들은 이런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습적으로 돌파합니다. 가장 위험한 방법이지만 때로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빠른 속도로 강을 건너고 발각되더라도 총알보다 빨리 중국 측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강을 건널 때 뒤에서 서라 는 소리가 들렸어요. 총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끝이니까요.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뛰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중국 땅을 밟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합니다. 이것이 국제법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브로커는 강을 건넌 탈북자들을 즉시 대기 중인 차량으로 옮깁니다. 보통 농촌 지역의 안전가옥으로 이동합니다. 이 안전가옥은 대부분 조선족이 운영합니다. 그들은 언어가 통하고 북한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가옥에서 탈북자들은 머리를 자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북한식 머리나 옷차림은
한눈에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중국인처럼 행동하는 법을 익힙니다. 외출할 때는 절대 무리지어 다니지 않고 한국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입니다. 그동안 브로커는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제3국으로 가는 경로, 위조 신분증, 교통편 등을 마련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제3국으로 가는 경로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로로 라오스나 미얀마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몽골로 가는 길인데 이쪽은 거리는 짧지만 사막을 횡단해야 해서 체력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라오스 루트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국경 관리가 느슨하고 뇌물이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태국 경찰에 자진 신고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정석입니다. 태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법 입국자로 단기 구금한 후 한국행을 허용합니다. 태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비공식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도 위험천만합니다. 중국 내륙을 횡단하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버스나 기차를 타야 하는데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위조 신분증이 들통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한 브로커는 이런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검문에서 공안이 우리 차를 세웠어요. 뒷좌석에 탈북자 2명이 타고 있었죠. 공안이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저는 태연하게 서류를 건네면서 농담을 했어요. 요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심하다던데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공안은 웃으면서 서류를 돌려주고 가라고 했죠. 하지만 차가 다시 출발했을 때 제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도 위험은 계속됩니다. 정글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길을 잃거나 독사에 물릴 위험이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는 이 구간에서 특히 고생합니다. 한 탈북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6살 딸을 업고 정글을 걸었어요. 아이가 엄마 힘들어라고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조금만 참아, 곧 자유로운 곳에 갈 거야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 말이 아이에게 한 건지 저 자신에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태국에 도착해서도 시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구금시설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걸립니다. 그동안 좁은 수용시설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여정 동안 브로커는 계속 함께합니다. 그들 없이는 이 복잡한 과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브로커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돈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브로커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브로커 이 씨는 지난 10년간 약 200명의 탈북자를 도왔습니다. 그에게 이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벌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요. 브로커의 세계에 들어가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이 씨의 경우는 우연이었습니다. 중국 국경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그는 한 탈북자 가족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했고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 소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도 이 일 해볼래? 돈 되는 일이야 라고 제안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식당 장사는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임산부를 도왔어요. 배가 불러서 걷기도 힘든 상태였죠. 왜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나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이만은 북한에서 낳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곳에서 낳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싶었죠. 그 여자는 무사히 태국에 도착했고 나중에 한국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끔 그 아이 생각을 해요. 지금쯤 학교에 다니고 있겠죠. 물론 모든 브로커가 이렇게 인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 씨는 다른 타입의 브로커입니다. 그에게 이 일은 철저히 사업입니다.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이건 거래예요.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은 돈을 내요. 그게 전부죠. 박 씨는 성공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5년간 나를 통해 간 사람 중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니까요. 감정에 휩쓸려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의 말처럼 전문 브로커들은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나쁘거나 경비가 강화된 시기에는 연기합니다. 의뢰인이 아무리 재촉해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한 번은 가족이 당장 이번 주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버지가 병으로 위급하다면서요. 하지만 그 시기는 김정은 생일 전이라 경비가 삼엄했죠. 나는 거절했어요. 가족은 화를 냈지만 나는 설득했어요. 죽으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안전하게 가야죠. 결국 한 달 뒤에 무사히 보냈어요. 하지만 브로커들도 때로는 양심의 갈등을 겪습니다. 김 씨는 한때 브로커로 일했다가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절박함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요. 김 씨가 일을 그만둔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을 도왔는데 아버지가 중국에서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야 했는데 그럼 신분이 탄로날 수 있었죠. 가족들은 나에게 어떻게든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나는 위험 부담이 크다며 거절했어요. 결국 그 아버지는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 가족들의 원망 섞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우리를 도운 게 아니라 돈을 번 거잖아요 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반대로 브로커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도운 탈북자들과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명절 때마다 문자가 와요. 덕분에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요. 그럴 때면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씨는 특히 젊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내가 도운 20대 여성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뻐서 축하 선물을 보냈죠. 그 친구가 브로커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브로커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번 사람들의 목숨을 손에 쥐고 일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입니다. 한 브로커는 악몽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꿈에서 사람들이 강에 빠지는 걸 봐요. 내가 손을 뻗는데 닿지 않아요. 그러다 깨죠. 식은땀을 흘리면서요. 가족에게 자신의 일을 숨기는 브로커도 많습니다. 한 브로커는 아내에게는 중국 한국 간 무역업을 한다고 해요. 정확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아내가 알면 걱정할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브로커들 사이에도
위계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신참 브로커는 베테랑의 지도를 받습니다. 경로, 연락처, 노하우 등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정보는 생명줄입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이 바닥에도 믿을 사람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일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죠. 한번 배신당하면 끝이에요. 평판이 떨어지면 일을 할 수 없어요. 한 베테랑 브로커의 말입니다. 브로커들은 자신들이 법의 틈새에서 일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언제 잡힐지 몰라요.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공식적인 경로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많은 브로커들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돈을 많이 번 브로커들의 삶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벌어도 대부분 재투자하거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저축합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사람이 다치거나 잡히거나 하면 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비상금을 준비해 둡니다. 브로커의 은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부분 조용히 손을 뗍니다. 나이가 들거나 위험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만둡니다. 어떤 브로커는 한국으로 이주해 평범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과거는 철저히 숨긴 채로요. 은퇴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나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있거든요.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특히 절박한 사람들을 보면요. 은퇴를 고민 중인 한 브로커의 고백입니다. 결국 브로커들은 복잡한 인간들입니다. 순수한 선의도 순수한 악의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때로는 양심을 위해 이 위험한 일을 계속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브로커 시스템이 만들어낸 더 어두운 이면, 바로 배신과 착취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모든 브로커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탈북자들을 먹잇감으로 보는 악질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 씨는 2018년 가족과 함께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선불로 지불했습니다. 브로커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보내드릴게요라고 장담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믿었죠.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추가 비용을 요구했어요. 500만 원을 더 내지 않으면 못 간다고요. 우리는 이미 모든 돈을 쓴 상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정 씨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자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남으세요. 중국 공안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이런 추가 금액 요구는 흔한 수법입니다. 탈북자들이 이미 중간 지점에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방치되거나 공안에 넘겨지는 위협을 받습니다. 더 끔찍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신매매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한 탈북 여성의 증언입니다. 브로커가 잠깐 쉬었다 가자며 어떤 집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가둬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중국 남성에게 신부를 파는 곳이었어요.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를 악용해 탈북 여성들을 신부로 팔아넘기는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결혼당하고 탈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20살이나 많았어요. 말도 통하지 않았고요. 나는 매일 울었어요. 도망가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시했어요. 나는 그냥 물건이었어요.
이 여성은 3년 후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그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매매 업소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브로커가 식당에서 일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유흥업소였어요. 거부하니까 폭행당했어요. 빚을 갚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죠. 나는 빚을 진 적도 없는데요. 이런 악질 브로커들은 탈북자들의 무지와 절박함을 이용합니다. 탈북자들은 중국어를 못하고 중국 법률이나 시스템을 모릅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습니다. 경찰에 가면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두렵습니다. 완벽한 먹잇감인 셈입니다. 장기 밀매 의혹도 제기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일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실종된 후 장기를 적출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권 단체 활동가는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브로커들 사이의 배신도 흔합니다. 이중계약이 대표적입니다. 한 브로커가 탈북자로부터 돈을 받고 다른 브로커에게 더 싼 가격에 넘기는 식입니다. 차액은 물론 첫 번째 브로커가 챙깁니다. 탈북자는 자신이 재판매됐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나는 김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나를 이동시킨 사람은 박 브로커였고 그 사람은 800만 원만 받았대요. 700만 원은 김 브로커가 그냥 가져간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요. 한 탈북자의 분노 섞인 증언입니다. 브로커에게 사기당한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브로커가 일주일 후 연락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갔어요.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죠.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중국 쪽 연락처도 모두 끊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2천만 원을 날렸어요. 북한 당국과 내통하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유형입니다. 이들은 탈북을 도와주는 척하다가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깁니다. 탈북자들은 체포되고 브로커는 양쪽에서 돈을 받습니다. 브로커를 믿고 탈북 계획을 상세히 말했어요. 가족 명단, 시기, 경로까지요. 그런데 실행 전날 밤 보위부가 들이닥쳤어요. 우리가 말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브로커가 이중 스파이였던 거예요. 이 탈북자는 수용소에서 5년을 보낸 후 재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왜 이런 악질 브로커들이 생겨날까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탈북 사업은 저위험 고수익 구조입니다. 특히 인신매매의 경우 한 사람당 수백만 원의 이득을 얻으면서도 법적 처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중국 당국의 애매한 태도도 한몫합니다. 탈북자를 도우면 불법이지만 인신매매는 단속이 소극적입니다. 농촌 총각들에게 신부를 공급하는 것이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암묵적 용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들의 절박함도 악질 브로커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의심스러워도 갈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 남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죠. 그게 함정인데도요. 한 탈북자의 말입니다. 정보 부족도 문제입니다. 탈북자들은 좋은 브로커와 나쁜 브로커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소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조작될 수 있습니다. 악질 브로커가 가짜 평판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탈북자들은 대부분 신고하지 못합니다. 자신들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과거를 드러내기 꺼려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경찰에 가봤자 증거도 없고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잊고 살려고 해요. 하지만 잊히지 않아요. 일부 인권 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이고 관련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중국, 한국 모두 민감한 정치적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언은 가능합니다. 선불을 전액 주지 말 것, 다른 탈북자들의 추천을 받을 것,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할 것 등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안 주면 안 도와줘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믿고 가는 수밖에요. 운이 좋으면 좋은 브로커를 만나고 운이 나쁘면 말을 잇지 못하는 한 탈북자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브로커 시스템의 어두운 이면은 깊고 넓습니다. 선의의 브로커들이 있는 반면 악마 같은 브로커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가장 약한 사람들, 즉 탈북자들이 떠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법과 브로커 없는 탈북이 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로커 시스템은 비정상적입니다. 사람의 이동이 목숨을 걸어야 하고 거액의 돈이 오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론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합법적인 탈출 경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국제인권단체들이 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탈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월경자로 간주합니다. 국제법상 문제가 있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브로커 시스템을 아예 합법화하자고 주장합니다. 공식적인 탈북 지원 기관으로 만들어 정부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악질 브로커를 걸러내고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브로커를 없앨 수는 없어요. 수요가 있는 한 공급이 생기니까요. 그렇다면 차라리 양성화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 연구자의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합법화하는 순간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에서 불법 활동을 한국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복잡함이 개입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스템 내에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째, 탈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브로커와 나쁜 브로커를 구별하는 방법,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죠. 일부 NGO들이 이미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시키거나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연락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검증된 브로커들을 선별하고 이들에게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종의 인증 시스템인 셈입니다. 윤리적 브로커들끼리 연대해야 해요. 악질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기준을 만드는 거죠. 물론 쉽지 않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어요. 한 브로커의 말입니다. 셋째, 사후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도착한 후 겪은 피해를 신고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악질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경고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브로커 피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술적 해결책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 앱을 통해 탈북자와 지원 단체를 직접 연결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스마트폰 접근이 제한적이고 중국에서도 인터넷 검열이 심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탈북자들은 이런 기술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브로커들 스스로도 변화를 모색합니다. 일부는 비영리 단체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생계도 유지해야 하니 어려워요. 이런 브로커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국제기구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신 투명한 운영과 윤리적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회적 기업 모델입니다. 탈북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아는 사람은 우리뿐이에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야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한 탈북자 단체 대표의 말입니다. 교육도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가 탈북자들에 대해 그리고 브로커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무관심이나 편견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한 탈북은 계속될 것이고 브로커는 필요악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침묵이고 침묵은 방조입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탈북을 돕는 NGO들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취업을 지원하거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정착은 다른 탈북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브로커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을 구원자로 만들지 악마로 만들지 결정할 것입니다. 한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번 거울을 봐요. 그리고 물어요. 오늘 한 일이 부끄럽지 않은가? 대답이 아니오일 때만 잠들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지키려는 마지막 선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무게입니다. 돈은 순간의 안락을 주지만 양심은 평생의 평화를 줍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탈북 브로커의 세계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자유는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가? 생명은 거래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의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람이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록강의 얼음은 봄이 오면 녹습니다. 하지만 그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그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 여정에서 브로커는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등불처럼, 때로는 함정처럼 그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이들을 영웅이라 부를 것인가, 악마라 부를 것인가? 그 답은 여전히 국경의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열망은 그 어떤 강도, 그 어떤 국경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망이 존재하는 한 브로커도 그들의 양심에 대한 질문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탈북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